예, 금속을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유경입니다. 예,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 PBF, DED, 그 다음 바인더 제팅 방식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렸는데 이번 시간에는 그림과 함께 또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SLM 방식, PBF 방식 중에 한 방법이 되겠죠. 자, 여기에서 맨 처음에 이제 중요한 것은 이 레이저를 쓴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되겠습니다. SLM이라고 하는 것은 레이저를 쓴다. 레이저 매팅. 레이저에서 이 빛이 레이저가 나가는 것이죠. 레이저가 나가게 되면은 여기에서 내부에서 여기서 이제 용융이 일어나고 다시 응고가 발생하면서 제품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이 왔다 갔다 하는 이 팔 있었잖아요. 팔같이 생긴 이런 거. 이걸 우리가 리코터 암이라고 부릅니다. 리코터 암. 그러니까 리코터니까 다시 코팅시킵니다. 뭐 큰 의미는 없죠. 리코터 암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계속 분말을 공급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분말을 계속 공급해줘가지고 여기서 만들어 나가는 그런 과정들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또 이제 중요한 용어가 있는데요. 이 애디티브 매니팩처링에서 이 소재를 만드는 이 과정을 우리가 주로 뭐라고 하냐면 빌드라고 합니다. 빌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게임 같은 거 좋아하는 친구들은 잘 아실 텐데 빌드업 뭐 이런 거 잘 아시잖아요. 그죠? 빌드업을 완성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뭔가 빌드라는 것은 뭔가를 이제 만들어 나간다 그런 개념이 되겠는데 여기서는 뭐 만든다 뭐 또 실제로 제조한다 그런 개념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공정 우리가 빌드라고 하고 여기서도 뭐 빌드 플랫폼, 뭐 빌드 피스톤 아니면 뭐 빌드 디렉션 그래서 빌드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이 적층제조에서는. 자, 그 다음으로 이제 두 번째 보실 것은요. EBM입니다. 아까 SLM에서는 레이저를 에너지 소스로 사용했습니다. 네, 레이저를 사용하는 경우에 한계가 있으면 E빔을 쓰면 됩니다. 자, E빔을 쓰게 되면은 훨씬 더 높은 에너지로 이 파우더를 녹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필요할 경우에는 EBM을 쓰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인 원리는 거의 똑같다 보시면 되겠고, 비슷하다 보시면 되겠고, 단지 이제 여기서 차이가 있는 것은 에너지빔, 전자빔을 사용한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고가의 장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DED 방식 보시겠습니다. DED 방식은 이 그림으로 잘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뭐 레이저 빔이든 E빔이든 여기서 뭐 여러 가지 쓸 수가 있겠지만 중요한 사실은 여기에서 같이 파우더가 나온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뭐 실디드 가스 뭐 이런 것들 같이 나와야겠죠. 당연히 뭐 파우더만 그냥 나오게 되면 산화되거나 뭐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DED 방식이 되겠습니다. DED 방식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파우더를 공급하는 파우더 패드, 그러니까 패드라고 하는 것은 공급한다라는 거죠. 와이어 패드, 이 와이어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보실 수 있는 것들은 뭐 또 레이저를 또 뭐 사용하는 방법, 그 다음에 뭐 이빔을 사용하는 방법 이런 식으로 또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DED 안에도 많은 종류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뭐 이런 종류들을 다양한 연구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사용하고자 하는 그런 분야에 사용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을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살펴봤고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보셨던 것들은 이제 간단하게 뭐 PBF 기억하시고 그죠? SLM, 그 다음에 EBM, 그 다음에 DED 요 정도만 기억하시게 되면은 충분히 앞으로 뭐 적층제조 관련해가지고 용어들을 충분히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실 것들은 무엇이냐면은 이 어떻게 적층할 것인가 방법, 전략.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아까 뭐 빌드업 이야기를 제가 말씀드렸지만 빌드업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거기서 어떤 전략으로 나갈 것인가 굉장히 중요하죠. 전략을 잘 선택해야 됩니다. 어떤 전략이 있겠습니까? 자, 예를 들자면은 여기에서 에너지, 그러니까 레이저라고 하더라도 그 레이저 파워를 얼마로 해야 될 것인가? 뭐 100W로 할 것인가? 뭐 80W 할 것인가? 뭐 200W 할 것인가? 고민해야겠죠. 그죠? 그거에 따라서 최종 제품의 품질이 달라집니다. 그 다음에 어떤 빔을 또와의 인터랙션, 뭐 상호관계를 어떤 식으로 가야 될 것인가, 열 전달, 히트 트랜스퍼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 다음에 공정 온도, 프로세스 템퍼러처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해야 됩니다. 이러한 것들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바로 공정 변수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어로는 프로세스 패러미터라고 합니다.
공정 변수들을 잘 조절해야만 최적의 옵티마이즈드 된 최적의 제품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제어해야 할 것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부의 기공 같은 것들을 많이 없애주는 방법이 좋겠죠. 기공을 영어로는 porosity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기공을 많이 없애요. 포어는 기공 자체를 말하는 거고, porosity는 기공률, 기공도까지도 포함하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porosity 자체도 포어의 개념은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내부의 기공을 줄여주는 그런 공정 조건이 돼야 되겠다.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것들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내부에 실제로 만들어 보게 되면은 균열들이 내부에 많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자, 잘 생각해 보시면은 어떠한 소재가 이제 그 액체 상태에서 다시 고체 상태가 될 때 부피가 줄어들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많은 것들이 화학적, 물리적인 것들이 변하겠죠. 부피가 줄어드는 과정 내에서 거기에서 이제 열이 잘 빠지거나 그렇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내부에 균열이 생길 수가 있어요. 굳는 과정에서. 그게 바로 이제 균열, 크래킹이라고 합니다. 균열이 생길 수 있다. 균열이 생기게 되면은 아예 그 제품을 사용할 수가 없겠죠. 그 다음에 스웰링, 뭐 부풀어 오른 어떤 특정한 부분이, 그다음 딜라미네이션, 이 층 쌓기 때문에 층이 이렇게 쌓다가 층을 쌓는데 층과 층 사이가 떨어지는 것을 또 딜라미네이션이라고. 그런 경우는 사실 있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공정 조건을 굉장히 잘 조절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러한 것들이 어떤 것이 또 지배적인자냐라고 하면 바로 이 잔류응력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 잔류라고 하는 것은 잔류, 남았다라는 거죠. 응력이 남았다. 자, 그러면 잘 생각해 보시면은 여러분들도 친구들이랑 만약에 말다툼을 했을 경우가 있습니다. 서로 싸웠어요. 그러고 와서 이제 주변에서 너희 화해해라. 그래서 화해를 했습니다. 화해했는데 뭐 화해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쿨하다 뭐 이렇게 그렇지 않으면은 내부에 이렇게 뭔가 조금은 이제 그런 게 남아 있겠죠. 그게 뭐 감정이 남아 있을 수도 있고. 그게 해결되면 되게 좋겠지만 쉽진 않습니다. 재료도 똑같습니다. 재료도 처음에 이 액체 상태에 있다가 이 온도가 낮아지게 되면은 급격하게 온도가 낮아집니다. 이 3D 프린팅, 이 적층 제조 공정은 특징이 뭐냐면 급냉응고, 관행 조직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온도가 갑자기 크게 떨어집니다. 왜 그러냐? 우리가 레이저로 어떤 특정한 부분을 녹이게 됩니다. 그럼 특정한 부분이 바로 그 다음 공정 전에는 어떻게 됩니까? 응고가 되어 있어야 되겠죠, 거의. 그러니까 그거를 실제로 계산해보면 거의 1초에 한 1000도에서 10,000도 정도 내려가는 것과 비슷한 요합니다. 우리가 철강 소재에서 마르텐사이트라고 하는 굉장히 급냉 조직을 만들 때 보통 우리가 스케일이 어느 정도냐면은 1초에 한 50도 정도만 내려도 거의 충분히 마르텐사이트 조직이 만들어집니다. 그 정도면 충분하고 1초에 100도를 내린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혹시 뭐 CCT나 TTT 이런 곡선들 아시는 분이 있다면은 CCT 곡선 이런 데서도 거의 수직으로 내려가는 거의 그런 수준입니다. 즉 다시 이야기하자면은 이 100도, 그러니까 1초에 100도만 내려가도 엄청난 관행 조직이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실제로. 근데 이 적층 제조 공정에서는 1초에 최소 1000도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관행 조직이 만들어집니다. 자, 그러면은 갑자기 온도가 확 변하기 때문에 그럼 내부에 어떠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어떤 디스로케이션이나 여러 가지 이런 친구들 소재 내부에는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죠? 걔들이 충분히 풀어질 때까지 시간이 없었죠, 그죠? 그러면 내부에 뭐가 남느냐? 이런 응력이 남아있는 겁니다. 갑자기 온도가 확 내려가기 때문에 내부에 굉장히 응력이 남아있는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걔들을 풀어주는 공정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 적층 제조를 하게 되면은 우리가 바로 적층 제조 하자마자 만든 시편을 우리가 as built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as라고 하는 것은 그 상태 그대로 as built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as built 시편의 경우에는 많은 것들을 포함하고 있겠죠. 그래서
내부에 뭐 이렇게 이런 것들 뭐 포워도 있을 수 있고 잔류력도 있을 수 있고 뭐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을 수 있는데 물론 처음에 이런 것들을 많이 줄여주면 좋겠지만 기술적으로 아직까지는 쉽지 않기 때문에 후처리 공정들이 또 많이 연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은 것들을 하고 있죠. 그래서 뭐 또한 또 재밌는 사실은 뭐냐면 나중에 또 설명하겠지만 이렇게 적층 제조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층층 쌓는 거잖아요, 그죠? 층층 쌓는데 이 층을 쌓을 때, 이 층을 하나를 쌓을 때 계속적으로 얘가 왔다 갔다 하죠. 왔다 갔다 이렇게 합니다. 왔다 갔다 하겠죠, 그죠? 레이저 빔이. 그 다음에 층이 또 쌓이고 하니까 표면을 잘 보게 되면 표면이 매끄럽지 않습니다. 표면이 우둘투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것을 표면 조도가 높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표면이 물룩물룩하게 생겼죠. 그런 부분들도 또 기계적 특성, 나중에 소재의 특성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이 싫다라고 하면은 표면 조도가 높다, 울룩불룩하다 그런 거를 싫다라고 하면은 깎아주면 됩니다. 깎아주면 우리가 머시닝이라고 하죠. 연마해주는 겁니다. 기계적으로 연마, 깎아주면 되겠죠. 그래서 재밌는 사실은 이 적층 제조를 한 것들의 시편이나 여러 가지 연구 결과들이 굉장히 우수하다라고 나온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결과들을 우리가 잘 살펴보게 되면은 시편을 만들어서 실험을 하게 되죠. 자, 근데 시편을 만든다는 그 과정 자체가 표면 연마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표면 연마가 되어 있기 때문에 좋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이 적층 제조를 한 것을 보실 때는 as-built 컨디션인지 아닌지 보셔야 됩니다. 그 두 개를 다르게 놓고 보셔야 됩니다. 나중에 뭐 표면 연마하고 후처리한 것과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과는 많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뭐 잔류력이나 내부의 포어나 이런 여러 가지들을 없애주는 후처리 과정이 뭐냐? 바로 thermal post processing, 열 처리해주는 겁니다. 자, 열 처리라는 것은 자 이런 거죠. 여러분들 아까 제가 두 친구가 싸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둘이 싸워가지고 이 감정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남아 있으면은 친구 한 명 다른 친구한테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 둘이 같이 산책이나 하자. 산책 같이 하면서 따뜻한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서로 간에 이제 풀어줘야겠죠, 그죠? 그런 관계를 풀어줘야 되니까 그런 게 바로 열 처리와 같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똑같이 잔류력이 막 받아가지고 막 힘들어하고 있는데 걔들이 꽉 받아서 힘들어하고 있을 때 얘들을 어떻게 풀어줄 것인가? 얘들이 자유롭게 뛰어놀 수 있는 온도를 맞춰주는 겁니다. 그래서 뭐 궁극적으로 이야기하면 전위가 움직이겠죠, 그죠? 그러니까 원자들이 움직일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근데 상온에서는 움직일 수 없습니다. 얘들이 확산에 의해서 움직일 수 있도록 어느 정도 일정한 온도를 유지시켜주게 되면은 이 전위들이 움직이면서 조금 더 자신이 더 안정적으로 있을 수 있는 그 위치로 가겠죠. 그걸 바로 우리가 이 후속 열 처리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이제 보실 수 있는 것들은 이 미세 조직에 대한 부분들인데요. 미세 조직도 이건 조금 더 어려운 이야기이긴 한데 이 결정립 크기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뭐 결정 방위 관계 이런 것들도 처음의 이 공정 변수 제어를 통해서 대부분 제어가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소재과의 여러분들, 그러니까 금속과 여러분들이 오신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나는 이제 금속, 좋은 새로운 신소재를 만들겠다라는 이제 생각으로 오신 분도 있을 것이고, 나는 또 다른 사람들이 만든 신소재를 또 더 좋은데 적용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진 친구도 있을 텐데,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이 적층 제조 공정을 통해서는 만드는 소재가 모두 다 신소재나 다름없다라는 겁니다. 왜냐? 여기서 이러한 어떠한 공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분말을 어떤 걸 쓰느냐, 어떻게 컨트롤하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수많은 소재들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기에서부터 지금부터 공부하기 시작한다면 굉장히 중요한 인재로서 나중에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모셔가기 위해서 서로 와달라고 하는 그런 인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재적 측면에서도 이 적층 제조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점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이제 다음으로 보실 것은요. 각각의 조건들에 따라서 조금씩 이제 다른 것들을 보실 수가 있겠는데, 자, PBF라는 공정에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PBF랑 DED가 우리가 아까 형식, 방법이 다르다라는 것은 충분히 공부를 했는데, 실제로 어떤 것이 다르냐? 그러니까 둘 중에 생각해 보시면 간단하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어떤 게 조금 더 섬세한 공정일까? PBF일까요? DED일까요? 당연히 뭘까요? 네, 말씀해 보세요. 당연히 PBF입니다. 네. PBF는 왜냐면은 이 미리 파우더를 깔아 놓았기 때문에 여기에서 레이저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훨씬 더 컨트롤할 부분이 많습니다. 그죠? 근데 이제 DED 같은 경우에는 같이 뿌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더 러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일반적으로 레이어 thickness라고 하는 것은 무슨 개념이냐면 한 층을 우리가 레이어라고 합니다. 한 층, 레이어. 그래서 한 층, 그러면 한 층의 두께를 우리가 레이어 thickness가 두께죠. 레이어 thickness가 얇을수록 더 어떨까요? 약간 더 섬세한 공정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죠? 자, 훨씬 더 얇습니다. PBF 방식은. DED 방식은 이것들에 비해서 훨씬 더 두껍습니다. 그치만 뭐 DED는 그러면은 뭐 장점이 없나? DED는 훨씬 더 커다란 제품을 형상에 구애받지 않고 그런 또 장점이 있기 때문에 두 가지는 그냥 다른 공정인 거죠. 누가 더 낫다, 누가 더 뭐 못하다 이런 것은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빔 사이즈. 빔 사이즈는 뭐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냐면은 우리가 뭐 이렇게 레이저를 쏠 때도 레이저가 이렇게 작으면 작을수록 그죠? 작으면 작을수록 훨씬 더 집중해가지고 디테일하게 할 수 있겠죠. 근데 그거의 단점은 무엇이 되겠습니까? 느리겠죠. 작을수록 섬세하지만 느립니다. 그게 뭐냐? 그게 바로 PBF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디테일하고 굉장히 잘할 수 있지만 속도적 측면에서는 손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DED 방식은 어떻습니까? DED 방식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섬세하진 않죠. 러프하죠. 이렇게 뭐 건성건성하는 것으로 느껴질 수도 있지만 속도적 측면에서는 빔 사이즈도 크고 하기 때문에 훨씬 더 빨리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좀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이 부분 보시게 되면은 아까 제가 뭐 잠깐 말씀드렸던 것이랑 비슷한데 우리가 이 표면 조도가 생기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화살표 방향 우리가 적층 방향이라고 합니다. 적층 방향을 영어로는 build direction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build라는 용어를 쓴다고 그랬죠. 이 적축교조에서는 그래서 build direction, BD라고 써요, 사람들이. BD. 그러면 이 방향으로 쌓아 올렸다라는 거니까 이 방향으로 이런 식으로 쌓아 올렸다라는 것이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한 층이 쌓아 올려졌기 때문에 그 한 층마다의 뭔가 이러한 이 컨투어라고 하는 그러한 끝부분에 이러한 굴곡이 존재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필연적으로 이 레이어 바이 레이어 공정이기 때문에 레이어 바이 레이어 그러니까 계속 층을 쌓아 나간다는 거죠. 그 공정이기 때문에 생길 수밖에 없는데 그럼 그렇다고 해서 표면 조도의 최소 단위가 이 레이어냐? 그건 아닙니다. 얘들이 이제 응고해서 만들어지면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한 요런 정도 여러 개 이게 점 하나가 레이어라고 보면은 여러 개의 레이어가 합쳐진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미세하게 해서 이렇게 실제로 된다는 것은 아니고 전체적으로는 하나의 어떠한 레이어, 하나의 레이어 이런 식으로 나온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이게 바로 이제 그 표면 조도가 나타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런 부분들을 보시게 되겠고요. 자, 그 다음으로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실 것은 이 파우더에 대한 부분입니다. 분말이죠, 분말. 자, 분말에 대해서 한번 보시게 되면은 분말을 SEM으로 관찰한 사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강의 자료에 잘 나와 있겠지만 이렇게 생겼습니다. 분말은 대부분 구형입니다. 구형인 이유는 구형일 경우에 가장 안정적으로 용융되고 응고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구형은 방향성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서 어떤 특정한 부분이 덜 높거나 더 높거나 하는 부분이 적겠죠. 그래서 이 구형으로 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 되겠고요. 그러면 이 파우더를 어떻게 만들 거냐? 나중에 나오겠지만 가스 어토마이징
뭐 이런 방법들로 여기서 가스를 뿌려주면서 파우더를 만들어주는 그러한 공정들이 있습니다. 파우더의 사이즈는 마이크로미터 사이즈입니다. 뭐 10에서 20, 30, 50 마이크로미터 이 정도 그쪽 안쪽에 있는 여기서 이제 평균 사이즈 분말 크기가 한 20 마이크로미터 정도 되네요. 이 사진에서는. 자,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 분말의 모양보다도 이 분말의 입도 분포입니다. 분말 크기. 자, 우리가 이러한 곡선, 이러한 형태를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가우시안 분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우시안 분포. 가우시안 분포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그런 학업 성적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0점을 맞는 학생들은 적죠, 그죠? 그다음 F를 맞는 학생도 매우 적습니다. 가장 많이 분포하는 곳이 이제 비제로 이런 쪽들에 제일 많겠죠. 그게 바로 이 가우시안 분포를 따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가우시안 분포를 따르는데 이 입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그 표준 편차라는 개념을 잘 알고 계십니까? 스탠다드 데비에이션. 그래서 이 표준 편차가 작을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한쪽에 몰려 있어야 된다는 거죠. 즉 균일한 입도를 가져야 된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표준 편차가 적다라고 하는 것은 각각의 그 사이즈가 표준 편차가 적다라고 하는 것은 각각의 사이즈가 굉장히 작다. 다시 하겠습니다. 자, 표준 편차가 작다라고 하는 것은 각각의 크기가 굉장히 균일하다라는 것을 말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그래프를 보여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 그래프를 최근에는 이제 거의 저런 경우를 만족하기 때문에 안 보여주는 경우도 있지만 초창기의 연구들을 보시게 되면 저 그래프를 항상 무조건 꼭 보여주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이제 보시게 될 것은 이제 스캐폴드 구조라는 건데, 이게 스캐폴드라는 건 어떠한 구조를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어떤 구조, 형태가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 적중 제조를 하게 되면은 어떤 단점이 있다고 그랬습니까? 내부에 기공이 생길 수 있다라고 그랬죠. 그다음 열 방출이 쉽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열이 잘 빠져나가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만들어 보게 되면은 어떠한 벽돌처럼 생긴 모양 그런 것 만들기가 제일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내부에 있는 그러한 열이 잘 방출되지 않기 때문에 그럼 내부에 열적으로 이제 굉장히 변형을 많이 받으니까 크랙이 많이 생겨요. 내부에 균열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아예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가장 좋은 것들은 이러한 포러스한 이러한 구조를 만드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또는 이러한 스캐폴드 구조, 어떤 구조를 가진 것들을 만드는 것이 3D 프린팅에는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경우에는 원래 우리가 이런 구조를 만들려고 했기 때문에 포로시티나 기공률 이런 거에 대한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원래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이러한 제품들 만들게 되면은 내부에 열 방출도 크게 고민하지 않아도 되고 고민할 것이 굉장히 적어지죠. 그래서 이러한 포밍, 이러한 뭔가 그 스펀지처럼 생긴 그런 구조들을 만들기에 굉장히 훌륭한 방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 스캐폴드 구조들 여러분들이 한번 이 디자인을 해보는 것도 엄청나게 이제 좋은 경험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이제 보여드릴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분말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자세하게 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분말, 이게 처음에 들어가는 소재를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피드스탁이라고 합니다. 피드스탁. 그래서 처음에 이제 분말이 들어가는데 분말을 만드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걸 판단했을 때 어떠한 분말이 가장 좋은가를 우리가 판단을 할 수가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은 처음에 이제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이 바로 가스 오토마이제이션 방법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건 그렇다고 해서 이 방법이 좋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그 방법들 중에서 한 가지 예를 보여드리는 것 뿐이니 오해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 첫 번째 라인에서 보시게 되면은 자, 여기에 일반적인 분말들이 있고 주변에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위성 분말들. 그러니까 더 작은 분말들이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위성 분말들이 있는 경우에는 어떻겠습니까? 분말의 입도가 고르지 않죠. 표준 편차가 굉장히 커지는 것과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뭐 요 분말의 크기는 뭐 100마이크로라고 했을 때 이 분말은 뭐 20마이크로미터다 이러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 겁니다. 차이가 많이 나면 어떤 단점이 있느냐? 자, 우리가 똑같은 레이저 그 파워가 들어가죠, 그죠? 똑같은 레이저 파워 들어갑니다. 레이저 파워를 우리가 만약 보고 파우더 크기에 따라서 이렇게 바꿀 수 있다면은 뭐 그게 문제가 안 되겠지만 그게 뭐 불가능하겠죠. 그러면 똑같은 레이저 파워가 들어갔을 때 사이즈가 작은 경우는 바로 다 녹아버리죠, 그죠? 사이즈 큰 것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덜 녹을 수도 있습니다. 어느 곳에 장단을 맞춰야 되는지 잘 모르겠는 거죠. 사이즈가 균일할수록 좋습니다. 두 번째는 뭐 이거는 뭐 로터리 어토마이제이션이라는 방법을 하는데, 자, 여기서 보시면은 구형이 아닌 경우 볼 수가 있습니다. 길쭉하게 생겼죠, 이렇게 길쭉하게. 그러니까 구형이 아니고 길쭉하거나 아니면 판상도 있어요. 판상, 약간 디스크 타입. 그런 것들도 다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는 어차피 똑같이 레이저 파워를 써가지고 균일하게 용융을 시켜주는데 어떤 부분은 잘 녹고 어떤 부분은 잘 녹지 않고 그런 현상이 똑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모양이 다른 경우도 좋지 않다. 그래서 모양도 모두 구형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사이즈 같은 경우에도 사이즈가 균일해야 한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보실 수 있는 부분은 이 플라즈마 로테이팅 일렉트로드 프로세스라는 방법으로 하는 이 방법이 물론 가장 이렇게 잘 좋게 만들 수가 있겠죠. 보시면은 굉장히 아름답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게 구형의 분말들이 있고 엄청 제대로 된 구형입니다. 그렇죠? 여기서도 보면 크기 차이도 크지 않고. 그래서 가장 좋은 방식은 이런 식으로 구형의 분말을 만드는 방식이 되고요. 뭐 그렇다고 해서 가스 오토마이제이션이 안 좋다는 게 아닙니다. 대부분의 분말은 지금 이 가스 오토마이제이션 방법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 방법으로 만드는 것이 대량으로 훨씬 더 경제적으로 분말을 만들 수가 있고요. 지금은 이제 기술이 많이 발전해서 거의 뭐 가스 오토마이제이션을 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이러한 퀄리티의 분말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크기와 모양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제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기공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로시티라고 하는데요. 기공 자체를 의미하기도 하고 기공률, 기공도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두 가지 의미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포로시티는. 자, 포로시티가 생기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분말 자체에 의한 이유가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가 공정 조건 중에 생기는 것입니다. 먼저 처음으로 보실 것은 분말 자체 때문에 생기는 것인데 무슨 의미냐면은 자, 우리가 이 응고가 발생할 때 응고라고 하는 것은 액체가 고체가 되는 과정이죠. 자, 액체가 고체가 되는 과정에서는 분명히 부피가 감소합니다. 자, 부피가 감소하는데 여기서 이런 과정 중에서 내부에 액체 내부에 이미 어떠한 가스들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가스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응고 과정 중에 얘들이 빠져나가주면 아무런 포가 안 생기겠죠, 그죠? 근데 거기에서 이 파우더들이 있고 하고 그 다음에 응고된 상황에서 내부에 이제 뭐 두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 첫 번째 케이스는 이제 파우더 자체가 기화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파우더 자체가 이미 그 가스가 되는 경우. 그럼 또 다른 경우는 뭐 외부에 있는 가스가 들어와 있는 형태. 어쨌든 두 가지 형태 모두 이 용탕 내부에 이 가스가 의한 그런 포어가 될 수 있는 잠재적 가스들이 들어있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서 응고가 발생했을 때 애들이 빠져나가지 못하고 잡혀있는 겁니다. 잡혀있으면 거기에서 바로 포어, 기공이 생기게 되겠죠. 그게 바로 이제 가스 포어입니다. 가스에 의해서 생기는 포어입니다. 크기가 매우 작습니다. 거의 뭐 수 마이크로미터 사이즈고 형태는 구형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건 사실 뭐 피하기 어려운 가스 인디스들이기 때문에 피하기 어려운 것이 되겠고요. 두 번째로 보실 수 있는 것은 이제 프로세스 인디스드 포로시티입니다.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뭐 다른 것들도 많이 있지만 가장 이슈가 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이 레고 퓨전이 되겠습니다. 레고 퓨전이라고 하는 것은 자, 우리가 이 에너지가 충분하지 않았을 때, 그죠? 충분하지 않았을 때는 중간에 이 못 녹은, 덜 녹은 분말들이 생길 수 있어요. 자, 분말이 덜 녹았다라는 의미를 다시 생각해 보게 되면은 우리 액체와 고체를 생각을 했을 때 액체와
고체 중에서 유동성이 더 높은 것, 잘 흐르는 것, 잘 움직이는 것은 바로 액체입니다. 그러면 액체가 되었다라고 하면은 잘 이제 빈틈을 꽉꽉꽉 채워줬을 텐데, 그렇지 못하고 여기 고체로 남아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빈틈을 다 못 채워줬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 그 덜 녹은 분말과 함께 나타나는 그러한 기공이 바로 레고 퓨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덜 녹은 분말 우리가 이렇게 미용융 분말이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 주변에 나타나는 것이 레고 퓨전이 되겠습니다. 키홀이라고 하는 것은 에너지가 너무 높을 때 이게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스캔을 한다는 것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이 과정이 되겠죠. 그 과정 중에서 이걸 따라서 위에서 봤을 때 여기서 뽕뽕뽕뽕뽕 구멍이 뚫려 있는 이 따라서 방향에 따라서 그런 것이 이제 키홀 타입 포어가 되겠고요. 이런 것들은 최근에는 많이 관찰되지 않습니다. 자, 그다음에 슈링키드 포러시티는 이것도 비슷하게 이제 내부에 충분히 용융이 잘 일어나지 않아가지고 어떤 그 부분들을 잘 채워주지 못했을 때 응고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이제 포러시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이 레고 퓨전, 그 다음에 언멜티드 파우더 이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두 가지에 대해서 가스포어, 레고 퓨전 자세히 보시면요. 자, 여기서 보실 수 있는 것들은 이제 가스포어는 이런 식으로 이 미세한 이런 것들 다 가스포어입니다. 가스포어 보이시죠? 여기 굉장히 작은 구형의 이런 포어들이 다 가스포어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언멜티드 파우더라고 하는 것과 레고 퓨전 여기 나타났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 이게 덜 녹은 분말 보이시죠? 분말 덜 녹았어요. 이 형태가 보세요. 형태 남아있죠? 원래 분말의 형태가 남아있습니다. 원래는 완전히 녹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이 형태가 남아있게 되겠고, 그러면은 여기 완전히 녹았다면 이 부분은 꽉 채워졌겠죠? 높은 유동성으로 인해서. 근데 다 못 녹았으니까 이 부분들이 그냥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남아있는 게 바로 우리가 레고 퓨전이고, 이 레고 퓨전은 바로 이제 이 언멜티드 파우더, 위용융 분말이랑 같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얘가 녹았으면 얘가 꽉 다 차져 있을 텐데, 그죠? 못 녹아가지고 이런 부분이 비어 있는 겁니다. 자, 이게 바로 이제 포어들이 되겠고요. 다음으로 이제 보실 것은 이 화면에서 그런 것들이 자세히 나타납니다. 자, 보시게 되면은 그런데도 이 커다란 포어 같은 것들은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이 미용용 분말들이 다 보이시죠? 여러분들 강의 자료 훨씬 더 크게 나올 텐데 이런 부분들이 다 미용용 분말들이 되겠고요. 여기도 뭐 다 있습니다. 사이즈.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다 레고 퓨전입니다. 레고 퓨전. 그러니까 레고 퓨전이 있는 게 가장 이제 심각한 케이스가 되겠죠. 이런 경우는 레고 퓨전이 거의 없죠, 그죠? 거의 없고 여기로 조금 있긴 하지만 이런 경우가 가장 좋은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기공들이 반드시 존재한다. 근데 기공을 우리가 이 가스포어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쩔 수 없지만 이런 레고 퓨전 이런 것들은 이 힛, 인풋 이런 걸 잘 조절해가지고 최소화시켜야 되겠습니다. 너무 만약에 또 이 파워가 너무 높아도 이게 안 좋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잘 조절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이제 포어 이제 화면까지 잘 관찰을 했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